경기도 외곽의 한 유치원.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다. 교사 서인아는 언제나처럼 반 아이들의 출석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제각각의 이야기를 쏟아내며 웃고 떠들었고 교실은 활기찼다. 하지만 김나리, 5살 여자아이는 오늘따라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평소에 밝고 수다스럽던 나리가 자리에 앉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예나는 처음엔 그저 기분이 안 좋거나 졸린 줄 알았다.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려고 하자 나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눈길조차 피했다. 예나는 나리가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리에게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물었다. 나리는 아주 작은 소리로 아프다고 말했다. 예나는 어떤 종류의 통증인지 어디가 아픈지 조심스럽게 물었고 나리는 배 아래쪽이 아프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에는 단순한 배앓이 이상의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예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교사로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나리의 말을 더 듣기 위해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자 나리는 갑자기 말문을 닫았다. 아빠가 말하지 말랬어요. 그 한마디는 예나의 머릿속을 멍하게 만들었다. 엄마가 슬퍼할까봐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아빠가 말했다고 했다. 예나는 이 상형이 단순한 백탈이나 감기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는 눈에 띄게 불안해했고 말끝마다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아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평범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했다. 예나는 교실의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나리를 교실 구석으로 데려갔다. 아이의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었다. 아빠가 도와주는 거라 했는데 무서워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리의 이 말은 예나의 가슴에 망치처럼 내리쳤다. 아이는 울고 있었고 두려움이 목소리에 스며들어 있었다. 예나는 자신의 손이 떨리는 걸 느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나리의 말을 다 들어주려 노력했다. 아이는 말하기를 주저했지만 분명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그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상처까지 포함된 듯했다. 나리를 늘 등원시켜주던 아버지 김현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유치원 문 앞에서 늘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넸고 가끔은 사탕을 아이에게 건네며 교사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런 사람이 아이에게 상처를 줬을 거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나리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무언가에 눌려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병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종류의 공포였다. 예나는 자신이 상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겪은 것이 정말 말 그대로의 도움이었을까? 아니면 그 아이가 아직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어떤 행위였을까? 설마 그런 일이 우리 교실에 다니는 아이에게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나리는 수업 시간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동화책에도 노래 시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고 교사의 눈을 피하려 했다. 예나는 그 모든 변화가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처음엔 단순한 컨디션 문제라 생각했던 것이 점점 무게감을 더해가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예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바로 원장 하은영에게 달려가 이 상황을 알렸다. 하 원장은 차분한 사람이었지만 예나의 말을 들은 순간 심각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예나는 나리와의 대화를 최대한 정확히 설명했고 나리의 눈빛과 행동 변화까지 빠짐없이 보고했다. 하 원장은 예나의 말을 조용히 듣고 나서 몇 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교사의 관찰을 넘은 문제이며 반드시 전문가와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예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혹시 정말 아이가 무서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이 아이의 고통은 계속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오해라면 우리는 한 가정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었다. 갈등 속에서도 예나는 아이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 눈빛은 그녀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아무도 믿지 않아도 자신은 교사를 믿고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예나는 결정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안전이라는 사실이었다. 누구도 이 상황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었다. 교사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날 예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결정을 내렸다. 하은영 원장은 곧바로 유치원 상담 전문가 이지원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수년간 아동 심리 상담을 해온 전문가였고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두터웠다. 전화 통화 이후 이지원은 서둘러 유치원으로 도착했고 예나와 하 원장은 조용히 그녀에게 상황을 전달했다. 나리의 말과 반응, 그리고 최근의 행동 변화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했다. 이지원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나리를 불렀다. 상담실에서의 짧은 대화는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나리는 긴장한 듯 말을 아꼈고 눈을 자주 피했다. 이지원은 강요하지 않았다. 아이가 스스로 털어놓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유도했다. 몇 분 뒤 나리는 다시 같은 말을 반복했다. 아빠가 아프게 했어요. 말하면 안 된대요. 엄마가 울 거래요. 내용은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리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것이 단순한 신체적인 통증 때문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날 오후 하 원장은 정중하게 나리의 어머니 정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말투는 최대한 차분했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스며 있었다. 그녀는 혜진에게 유치원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특별히 긴급한 일이 있으며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혜진은 마침 근무 중이었지만 목소리의 기운을 감지하고 곧바로 자리를 정리해 유치원으로 향했다. 혜진이 도착했을 때 상담실에는 3명의 교직원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예나는 눈을 맞추지 못했고 이지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리의 오늘 행동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아이가 언급한 내용을 전달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아이는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혜진은 멍해졌다.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시간이 멈춘 듯했다. 현수가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나리를 얼마나 아끼는데요. 늘 같이 놀아주고 잠도 같이 자요. 절대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혜진의 반응은 당연했다. 예나는 그녀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나리의 눈빛, 그 말투는 결코 장난이 아니었다. 이지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우린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어요. 단지 아이가 반복적으로 아픔을 호소하고 있고 관련된 인물이 특정되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절차를 밟으려는 겁니다. 우선은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내심 갈등이 극심했다. 아이를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다. 남편이 그럴 리 없다는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 원장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우선 병원으로 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현수 씨에게는 당분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나는 그 말에 머릿속에 복잡해졌다. 어쩌면 정말 오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일 오해가 아니라면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이가 또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따라다녔다. 혜진은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예나와 이지원도 함께 동행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분위기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혜진은 내내 핸드백 끈을 쥐고 있었고 아이는 인형을 꼭 들고 있었다. 병원 접수가 끝난 뒤 소아과 전문의가 아이를 부드럽게 진찰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집에서 김현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가 늦는 줄 알고 있었다. 나리도 유치원에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 그에게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서예나 교사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 그는 약간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다. 예나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세요. 나리가 진료를 받고 있어요. 그 말에 현수는 순간 얼어붙었다. 자세한 설명은 들을 틈도 없이 전화는 끊겼다. 현수는 당황했다. 아이가 다친 건가? 심각한 병이라도 있는 건가? 그는 급히 외투를 챙기고 집을 나섰다. 그의 마음속엔 온갖 불안이 휘몰아쳤다. 그러나 그는 아직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쳐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아이의 단순한 통증이 유치원 선생님의 한 통의 전화가 그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될 거라는 사실을.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낯선 분위기를 감지했다. 유치원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현장에 있다는 것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은 변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돌아서서 걸음을 재촉했다. 뒤늦게 이상함을 감지한 경찰이 그를 따라갔고 응급실 앞은 갑작스레 소란스러워졌다. 예나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며 믿을 수 없었다. 왜 도망치는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면 왜 피라는가? 그 장면 하나로 모든 교직원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나리의 눈빛만이 지금 이 상황의 무게를 조용히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김현수는 병원을 벗어나자마자 곧장 근처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오토바이를 찾았고 곧바로 시동을 걸어 도로로 빠져나갔다. 병원 앞에 남겨진 경찰 2명은 곧 그의 실종을 확인하고 순찰차에 탑승했다. 사이렌 소리가 도시 전역의 공기를 찢으며 울려 퍼졌다. 유치원에서 따라온 서애나와 이지원, 그리고 정혜진은 병원 대기실에서 그 소리를 듣고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예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진료실 안에서는 김나리가 인형을 꼭 안고 소아과 의사 하지연의 진찰을 받고 있었다. 정혜진은 딸의 옆에 서 있었고 표정을 잃은 채 침묵을 지켰다. 하지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아이에게 통증 부위를 물었고 나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 의사는 메모를 하며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고 아이에게 가능한 한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려 애썼다. 그녀는 아이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추가 검사와 소변 검사를 의뢰했다. 대기실로 돌아온 하지연은 예나와 이지원 그리고 혜진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나리에게서 외부의 물리적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신 비교적 심각한 요로 감염 증상이 있었으며 이미 수주일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런 경우 소변 시 통증이나 앉을 때의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으며 어린 아이일수록 표현이 부족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혜진은 혼란스러웠다. 안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아이가 성적인 피해를 입은 건 아니라는 말에 한숨이 나왔지만 정작 아이가 오랫동안 통증을 겪고 있었는데 자신은 그것을 몰랐다는 사실에 자책이 컸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지원은 옆에서 조심스럽게 혜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녀는 엄마로서의 잘못이 아니라 모든 부모가 놓칠 수 있는 지점을 아이가 말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병원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경찰은 도망친 김현수의 행방을 쫓고 있었고 예나는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이가 성폭력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행이었다. 그러나 현수가 병원에서 경찰을 보자마자 도망쳤다는 점은 여전히 의문을 남기고 있었다. 아무리 빚이나 다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 일도 없다면 그렇게 반응할 이유는 없어 보였다. 한편 김현수는 도심 외곽의 좁은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다. 자신이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아이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당연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경찰을 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직감적으로 다 들켰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사실 그는 얼마 전부터 대부업체에 시달리고 있었고 집에 압류딱지가 붙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자신이 집을 지키지 못하면 가족이 흩어질 것만 같았다. 경찰은 순찰차 2대를 동원해 그의 행방을 수색하고 있었다. 병원 앞 CCTV와 출구 인근의 감시 카메라를 분석한 결과 그는 외곽도로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되었다. 순찰차는 그의 예상 동선을 쫓아 방향을 조정했고 각 교차로에 연락을 돌렸다. 그를 붙잡기 위한 수색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병원 안에서는 김나리가 약을 복용한 뒤 잠들기 시작했다. 혜진은 아이 곁을 지키며 그저 숨만 쉬고 있었다. 예나는 병원 복도에서 하은영 원장과 통화를 했다. 상황을 간략히 보고한 뒤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원장은 한참을 침묵하다 그녀의 선택이 옳았다고 조용히 답했다.
몇 시간이 지난 뒤 경찰은 김현수가 도로 외곽에서 오토바이를 급히 세우고 달아나는 장면을 포착했다. 그는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골목길로 빠졌으며 이어지는 추격 끝에 결국 좁은 골목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손을 들고 항복했으며 현장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연행되었다. 경찰서로 이송된 김현수는 조사실에 앉아 침묵을 지켰다. 형사는 그에게 왜 도망쳤는지를 물었고 그는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이에게 해를 가한 적은 없으며 단지 빚이 많아 경찰을 보는 순간 압류나 체포가 두려워졌다고 했다. 그는 딸이 아프다는 것은 알았지만 단순한 피부 염증 정도로 생각했고 아내에게 말하면 걸정이 커질까봐 숨겼다고 고백했다. 형사는 그의 진술을 기록하며 눈빛을 바꾸지 않았다. 그가 아이에게 손을 댔는지 여부는 의사의 검진과 아이의 진술 외엔 증거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도주는 분명히 이상한 점을 남겼다. 수사관들은 그가 말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파악하기 위해 금융 기록과 통신 내역, 가정 환경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병원에서 이 소식을 들은 정혜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남편이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면 왜 도망쳤을까? 그가 숨기고 있던 진실은 대체 무엇일까? 믿고 싶으면서도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서예나는 병원 한쪽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다. 아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자신은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점만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김현수는 경찰 조사실에서 고개를 숙인 채 긴 시간을 보냈다. 그는 손을 꼭 쥔 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형사는 침묵이 길어지자 다시 조용한 목소리로 질문을 이어갔다.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냈을 때 김현수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는 딸을 누구보다 아낀다고 했다. 나리가 아프다고 말했을 땐 단순한 습진이나 피부 발진 정도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아이가 울거나 거부 반응을 보였던 것도 치료를 싫어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했다. 그는 한동안 돈 문제로 집안이 불안정했고 아내에게 말하지 못한 대출이 쌓여 있었다고 털어놨다. 직장에서 계약이 해지된 뒤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이자만 쌓여갔다고 했다. 결국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도 갚지 못해 전화 협박이 시작됐고 며칠 전에는 집 앞에 압류 고지서가 붙었다. 그날 병원에서 경찰을 본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꼈고 자신이 잡히면 집과 가족을 모두 잃을 것 같아 도망쳤다고 말했다. 형사는 그의 말을 차분히 기록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도망친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아이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 증거는 없었다. 의사의 소견서에도 외상이 없고 성적 학대의 징후도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경찰은 김현수의 진술과 병원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귀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단 필요시 재출석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일정 기간 관찰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병원 쪽에서는 하지연 의사가 정혜진에게 나리의 병명과 치료 방침을 자세히 설명했다. 요로 감염은 아이가 말을 아끼거나 통증을 표현하지 못하면 심각해질 수 있으며 위생 상태나 소변을 참는 습관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했다. 치료는 항생제를 통해 일주일 정도면 증상이 호전될 것이고 정기적인 위생관리와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아이가 그렇게 오랫동안 아팠다는 걸 몰랐다는 사실에 눈물이 맺혔다. 예나는 병원 복도 한쪽에 기대선 채 자신이 뭔가 큰 실수를 저지른 건 아닌지 자책하고 있었다. 처음엔 분명 아이의 말과 행동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했고 그에 따라 가장 빠른 대응을 한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의사의 판단과 김현수의 진술을 듣고 나니 혹시 자신이 모든 걸 과대 해석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는 다행히 안전했고 학대는 없었다. 그런데 왜 마음이 무거운 걸까? 이지원 역시 조용히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불안을 감지한 교사의 감각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이런 대응이 있었기에 아이가 더 심각한 상태로 넘어가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가족 내에서 감춰졌던 긴장감이 드러날 수 있었다.
문제는 아이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한 고통을 어른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이었다. 정혜진은 간호사로부터 나리의 약을 받고 병실로 돌아갔다. 아이는 진통제를 맞은 후 잠에 들었고 곁에는 인형이 놓여 있었다. 혜진은 그 인형을 바라보며 문득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떠올렸다. 최근 몇 달 동안 야간 교대 근무가 많아졌고 집에 오면 피곤해 제대로 이야기도 하지 못한 날이 많았다. 현수에게 아이를 맡기며 안도했던 자신이 정작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책이 들었다. 그날 밤 김현수는 경찰서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는 병원 도착과 동시에 아내를 찾았고 복도에서 정혜진이 그를 발견했다. 혜진은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왜 도망쳤는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김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그녀 앞에 섰고 이내 작게 입을 열었다. 자신이 잘못했고 무서웠다고 했다. 아이를 해친 적은 없지만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두려워서 도망치게 됐다고 말했다. 그 순간 정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말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를 혼자 아프게 했고 남편은 또 다른 고통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참을 서 있었고 멀리서 서혜야나 이지원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예나는 여전히 자신이 이 사태를 일으킨 건 아닌지 고민하고 있었지만 아이의 눈빛이 그녀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누군가는 귀 기울여줘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나리는 진료 후 안정을 취하며 병실에서 눈을 떴다. 혜진은 아이 곁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고 아이는 작게 대답했다. 통증이 조금 줄어든 듯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눈빛은 남아있었다. 병원 복도에서는 교사와 심리 전문가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이 짧은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신은 있었다. 아이는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다는 것. 예나는 병원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자신이 지나치게 예민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는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오해든 진실이든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다시금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자신에게 다짐했다. 다음에도 같은 상황이 온다면 주저하지 않고 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아이가 무언가를 말할 때 그 작은 목소리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며칠 후 김나리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정혜진은 딸을 품에 안고 유치원으로 돌아갔다. 아이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서예나는 유치원 입구에서 나리를 맞이하며 조용히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예나는 마음속으로 그 미소가 진심이기를 바랐다.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나리의 귀환을 반겼다. 하지만 예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나리가 이전처럼 활발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했고 무엇보다 아이가 또다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했다. 그녀는 수업 중 아이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고 쉬는 시간에는 조용히 아이 곁을 지켰다. 유치원에서는 내부적으로 교직원 회의가 열렸다. 하은영 원장은 사건 전반을 정리하며 아이의 이름과 가족 정보를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지원 상담사는 교사들에게 아동의 비언어적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에 대한 기본 교육을 간단히 진행했다. 그녀는 말보다 중요한 것이 관찰력이라고 말했다. 아이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도 불안과 두려움을 몸으로 표현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예나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이 아이를 위한 것임을 믿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다. 자신이 김현수에게 씌운 의심이 너무 크지는 않았는지, 그로 인해 한 가족이 깨질 뻔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많았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과 그날 들은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한편 정혜진과 김현수는 병원 퇴원 이후 며칠간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둘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지만 아이를 중심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김현수는 빈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혜진은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숨기며 가족을 지키려 했다고 말했고
혜진은 그동안 자신도 가정에 소홀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결혼 생활 내내 서로를 배려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서로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혜진은 야간 근무가 많았고 피로에 지쳐 집에서는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김현수는 가장으로서 부담을 짊어지고 있었지만 그 무게를 아내와 나누지 못했다. 서로의 고통을 침묵 속에 덮어두고 있었던 것이다.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두 사람은 아이를 위해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다. 무엇이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김현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등록하기로 했고 혜진은 근무 시간을 조정해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그 결정들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아이 앞에서는 언제나 웃으며 아무 일 없는 척했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진짜 부모로서의 자리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김나리는 아직 모든 걸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부모의 변화는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온기, 억지로 꾸미지 않은 웃음이 아이의 일상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서예나는 아이를 지켜보며 이 모든 과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나리에게만 신경 쓴 것이 아니었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조금 더 집중했고 사소한 변화에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단순한 투정이라 여겼던 말투나 행동들도 이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라보았다. 한편 하은영 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유치원의 전반적인 교육 방침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감정 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또한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도입되었다. 그 과정에서 서예나와 이지원은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유치원은 조금씩 변해갔다. 조용한 회의실에서 나눴던 대화들은 교실로 아이들 곁으로 스며들었다. 말하지 않아도 아프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교사, 울지 않아도 불안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교사가 되겠다는 다짐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어느 날 김현수는 유치원으로 나리를 데리러 왔다. 그는 서예나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자신이 너무 겁이 많았고 그 겁이 사태를 더 키웠다고. 예나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자신도 두려웠지만 아이를 위해선 그 두려움도 받아들이는 게 어린애 역할이라고. 그날 저녁 식사 후 부모와 함께 앉아 그림책을 읽었다. 처음 보는 그림임에도 아이는 집중했고 김현수와 정혜진은 나란히 앉아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말끝마다 웃음이 묻어 있었고 부모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여유가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같은 마음이었다. 힘들었지만 지나왔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과거의 오해와 침묵은 더 이상 아이의 세계를 흔들지 않았다. 이제 그들에겐 서로를 향한 이해와 신뢰가 있었다. 그것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안정감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김나리는 다시 유치원에 완전히 적응하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간식 시간에도 스스로 자리에 앉아 웃음을 보였다. 교사 서예나는 매일 조용히 나리의 상태를 관찰했다.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대답하는 말투에도 자신감이 느껴졌다. 그 변화는 작지만 분명했고 그것만으로도 교사로서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서예나는 이번 일을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지원 상담사와 함께 회의를 요청했고 유치원 내 모든 교사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였다. 하은영 원장은 두 사람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회의는 정기적인 교직원 교육의 형식으로 열리게 되었다. 그날 회의에서 서예나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김나리의 사례를 익명으로 공유하며 당시 느꼈던 혼란과 고민, 결정까지의 과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조심했지만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모든 교사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누구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이지원은 이어서 아이들의 심리적 표현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행동과 반응, 표정 속에 담긴 신호들을 교사가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지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그녀는 특히 반복적인 행동 변화, 타인과의 거리감, 특정 상황에서의 과민 반응 등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언제나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회의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마무리될 무렵 하은영 원장이 말했다. 이번 일을 통해 유치원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교사가 느끼는 이상함이라는 직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 직감을 무시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조심스럽게 대응한 서애나의 판단이 아이의 고통을 멈추게 한 시작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치원에서는 이후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다. 매주 한 번 아이들과 자유롭게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시간이 신설되었고 상담 요청을 비공개로 남길 수 있는 느낌 상자도 설치되었다. 아이들이 말하지 않아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된 것이다.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위한 안내문도 정기적으로 발송되었고 희망하는 가정은 상담교사와 1:1 미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서애나는 더 이상 단순히 수업만 준비하는 교사가 아니었다. 아이들의 표정,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대화 속 말투 등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 더 깊이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들의 첫 번째 청중이라는 책임을 새삼스럽게 되새기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놓쳤을 사소한 말투 하나도 이제는 쉽게 넘기지 않았다. 정혜진과 김현수 역시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퇴근 후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고 매주 일요일에는 가족이 함께 공원에 나가기로 약속했다. 나리는 여전히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 중이었고 김현수는 아이의 식단과 수면 습관까지 꼼꼼히 챙기기 시작했다. 정혜진은 자신의 야간 근무를 줄이기 위해 부서 이동을 요청했고 회사에서도 협조해 주었다. 이들은 이제야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한 부부였다.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려는 자세는 나리에게도 안정감을 주었다. 아이는 점점 더 밝아졌고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표현력도 풍부해졌다. 말수 적던 아이가 자주 웃고 질문도 많아졌고 친구들과의 놀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서애나는 어느 날 나리가 교실 한쪽에서 친구와 인형놀이를 하며 혼잣말로 상황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예전에는 그런 장면을 그저 귀엽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이의 내면을 비추는 창이라고 여겼다. 나리의 말 속엔 불안이 없었고 인형을 다루는 손놀림에도 여유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 수업이 끝난 뒤 이지원은 서애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들도 배운 것이 많다고, 단순히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른들 스스로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서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다. 누군가는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아이가 꺼내는 그 작은 한마디를 누군가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바뀌지 않는다고. 그 역할이 때로는 무겁고 두려울 수 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깊이 느꼈다고. 그날 저녁 유치원 게시판에는 새로운 공지가 붙었다. 아이의 마음을 듣는 시간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었다. 부모와 교사가 함께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말보다 먼저 반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누는 자리였다. 작은 시도였지만 그 첫걸음은 의미 있었다. 변화는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어느 조용한 주말 오후, 김나리의 가족은 근처 공원으로 함께 나갔다. 그동안 일과 병원, 유치원 사이를 오가며 숨가쁘게 살아왔던 시간을 조금 내려놓고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정혜진은 간단한 간식을 준비했고 김현수는 돗자리를 챙겨 나섰다. 나리는 들뜬 표정으로 인형을 안고 따라 나섰고 평소보다 말이 많아진 아이의 목소리에 부모는 몇 번이고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공원 한쪽 벤치에 앉은 정혜진은 조용히 말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족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알게 되었다고. 자신은 나리를 돌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이의 마음을 전혀 들여다보지 못했음을 인정했다고. 야간 근무에 치이고 집에서는 늘 피곤한 얼굴로 시간을 보냈고 아이가 말하지 않는 건 그냥 조용한 성격 탓이라고 생각했다는 고백이 뒤따랐다. 김현수는 혜진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는 자신 역시 가정을 지키겠다는 명분 아래 혼자 모든 짐을 떠안으려 했다고 인정했다. 돈 문제를 숨기고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살아가면서도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딸을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몰랐고 아프다는 말을 가볍게 넘긴 자신의 무책임함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다고 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더 잘못했다고 말하며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오래된 부부였지만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건 오랜만이었다. 말 속에 담긴 책임과 반성, 그리고 변화에 대한 다짐은 두 사람의 시선을 다시 맞닿게 했다. 나리는 그 사이에서 인형을 안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고 부모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눈빛으로 마음을 나눴다. 김현수는 말없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혼자서 해결하려 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작은 문제라도 나누고 서로의 감정을 먼저 묻겠다고 말했다. 정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진짜 함께 살아가고 싶다고. 그날 이후 부부는 생활 방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김현수는 직장을 재정비했고 혜진은 야간 근무를 줄이는 대신 낮 시간에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었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거나 공원을 걷고 평일 저녁에는 식사 후 책을 읽는 시간이 생겼다. 아주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그 변화는 나리에게 확실한 안정감을 줬다. 아이의 눈빛이 또렷해졌고 친구들과의 놀이에서도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유치원 선생님들도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느꼈고 아이가 보내는 신호 하나하나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서애나 역시 나리를 향한 시선을 여전히 놓지 않았다. 그녀는 나리뿐만 아니라 교실 안 모든 아이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자신의 방식이 달라졌다고 느꼈다. 이벤트가 끝난 후 유치원에서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감정교육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아이의 말 없는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배우는 자리였다. 이지원 상담사는 매주 정기적인 그룹 상담을 진행했고, 예나는 그 안에서 실질적인 사례들을 교사들과 나누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위로받는 이 시간은 유치원의 분위기를 더욱 유연하고 따뜻하게 만들었다. 김나리 가족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정혜진은 처음엔 주저했지만 막상 자리에 앉고 다른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김현수 역시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같은 고민을 가진 아버지들과 대화를 나누며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때론 짧은 한마디에 깊이 공감했다. 이런 시간을 통해 김나리의 가족은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서로가 서로의 고통에 반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조금씩 쌓여갔다.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관계,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일상의 무게를 이제는 자연스럽게 감당하고 있었다. 정혜진은 어느 날 서연아에게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남편에 대한 의심과 아이의 고통,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불신이 마음을 짓눌렀다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순간 누군가 용기 내어 목소리를 냈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그 용기를 낸 사람이 예나였다고. 서애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쪽은 무거웠다. 하지만 그 순간 정혜진의 진심 어린 말은 그녀의 마음을 가볍게 했다. 아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금 누군가의 삶에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남겼다는 생각이 그녀를 위로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애나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다음에도 누군가 작게 말할 때 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아이든 어른이든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조용한 밤이었고 마음은 잔잔했다. 이 이야기는 조용히 계속되고 있었다. 몇 주 후 김나리는 유치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예전처럼 친구들과 뛰놀았고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손을 들었다. 서예나는 아이의 웃음이 자연스러워졌다는 걸 느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에 담긴 안정감은 이제 명확하게 눈에 보였다.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무엇보다 나리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진심 어린 회복의 증거였다. 정혜진과 김현수는 가족 상담을 계속 이어갔다. 처음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던 대화가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서로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말했고 아이 앞에서도 솔직한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집안에는 더 이상 무거운 침묵이 없었고 나리 역시 자신의 생각을 주저없이 말하는 아이로 변해가고 있었다. 김현수는 더 이상 침묵으로 모든 것을 감추지 않았다. 힘든 일이 생기면 아내와 상의했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가끔 부부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며 자책하기도 했다. 나리가 아프다는 말을 했을 때 좀 더 귀 기울였더라면, 서로의 고민을 미리 나눴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동시에 그 시간들이 지금의 변화를 이끌어낸 시간이라는 것도 부정하지 않았다. 상처가 있었기에 다시 마주 앉을 수 있었고 무너질 뻔한 가족이 다시 손을 맞잡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유치원에서는 여전히 감정 교육이 이어지고 있었다. 교사들은 더욱 세심하게 아이들을 바라보았고 학부모와의 소통도 활발해졌다. 감정일기를 도입한 반도 있었고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편지로 표현하는 활동도 정기적으로 진행되었다. 아이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울음을 참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 알아차릴 수 있다는 믿음은 그들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서예나는 어느 날 이지원과 함께 교사 워크숍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말했다. 아이들의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섬세하다고.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 그 세계에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용기는 교사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누군가가 묻고 누군가가 듣고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이어갈 때 비로소 아이는 안전하다고. 봄이 다가오던 어느 날 김나리는 교실 한편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종이 위에는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 인형도 그 곁에 있었다. 색연필은 따뜻한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말풍선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 집은 다시 웃어요. 서예나는 그 그림을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이의 마음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한 장의 기록이었다. 정혜진은 최근 동네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신청했다. 김현수는 주말마다 나리와 함께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었고 아이는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세 사람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특별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자라고 있었다. 이전과는 다른 속도로, 하지만 더 단단하게. 유치원에서는 어느 날 조용히 회람이 돌았다. 아이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교사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대응 방안, 그리고 감정 소통을 위한 실질적인 팁들이 정리된 문서였다. 누구의 이름도 어떤 사건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김나리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유치원의 변화였고 공동체 전체의 각성이었다. 그날 저녁 김현수는 나리의 인형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이 인형 덕분에 우리가 서로를 더 잘 보게 된 것 같다고. 정혜진은 웃으며 답했다. 말 못할 마음을 대신 안아준 게 인형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나리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더없이 따뜻했다. 이야기는 조용히 끝나지 않았다. 아이는 자라났고 부모는 성숙해졌고 교사들은 배웠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 한 아이의 목소리로부터 시작되었고 작은 신호 하나가 세 사람의 삶을 바꾸었다. 고통은 있었지만 침묵하지 않았기에 회복이 가능했다. 세상은 언제나 복잡하고 모든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마음, 그 마음이 결국 사람을 살리고 가족을 지킨다. 그리고 그것은 말없이 지나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조용히 쌓인다. 김나리의 가족이 보여준 것처럼 가장 조용한 변화가 가장 오래 남는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묻는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오늘 이야기 끝까지 관심 가지고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가족의 경험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작고 미묘한 신호를 놓치지 않고 어른으로서 책임감 있게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언제나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조용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회, 그 따뜻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어른들이 많은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게나마 울림을 줄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함께 공감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되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